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는 낸드 분야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인수의 배경과 득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3분기 GDP 성장률이 5%에 육박하면서 상반기의 손실을 회복하고 플러스 반등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의 경제 규모 격차도 줄어들 전망인데 이 내용도 잠시 후 짚어보죠. 지금까지 경제익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반도체의 본고장, 사실 오늘날의 반도체를 만든 또 미국 실리콘밸리를 이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의 이 낸드 플래시 부분을 통째로 사들인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일단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 SK하이닉스의 인텔 인수가 잘 된 것인지 또는 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네. 잘 됐다고 보는 측에서는 SK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수지도 강화되고 우리나라 산업의 저변도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인텔이 어떻게 보면 버리려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의 주력이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와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굳이 SK가 거금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저 산업을 살 필요가 있냐.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사겠다는 저 인텔 사업부는 100% 중국 따리엔 중국 대련에 있는 네. 중국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런 면에서 그 돈을 좀 더 선용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엇갈리는 그 상황인데 주가 증권 시장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오르고 이제 낸드 플래시를 팔았다, 알튼 혹을 뗐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의 경쟁력과 한국 산업을 위해서 반도체의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텔이 버린 카드다라는 표현을 일각에서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이 낸드 플래시 부문을 정리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인수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의 마켓 시어는 어느 정도까지 네. 보고 있습니까? 그 우선 이 낸드 플래시니 디램이 이거 너무 우리 전문적인 어려운 예, 용어를 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던 내 기억 장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컴퓨터를 다시 켜면 다시 부활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 D램은 바로 불을 끄면 없어지는 부분을 D램 반도체라고 그러고요. 불을 꺼도 다시 살아나는 온도 20도 이하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 그 기억 장치를 낸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만들기 쉬운 게 상대적으로 D램이 가장 쉽고 예. 그 다음이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 기술의 축적도가 좀 높은 부분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에 AI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D램은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좀 사장됐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네. 아직도 성장 여유가 있다. 이래서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텔은 당분간 낸드 플래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 AMD라는 또 다른 회사, 엔비디아 이런 부분이 이제 CPU나 GPU 부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특히 비메모리 부분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인텔이 엔비디아하고 AMD의 좀 경쟁력이 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드 플래시를 필요로 하는 SK하이닉스에 팔고 우리는 비메모리 쪽
CPU나 GPU 쪽으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선언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인텔로서는 상당히 이번 매각에 성공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현대 반도체에서 인수해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램 이 SK 하이닉스는 거의 80%가 D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가 네. 좀 낮죠.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가 들어오게 되면 반도체의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두 회사 양측의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번 그 M&A를 좋게 보는 측에서의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SK텔레콤은요, 티맵을 분사하고 우버와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데 우선은 두 회사가 손잡은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또 하나의 SK가 이 기업 합작 결합에 큰 어떤 획을 하나 그었는데요. 우버라는 공유 이 자동차 공유 업체 미국에서 대단히 선풍을 이끌었죠. 그 회사와 공동으로 지금 모빌리티 회사를 세웁니다. SK텔레콤 안에 들어가고 있던 이 내비게이션 하는 이 팀의 회사를 분사를 해서 우버와 합작을 해서 새로 모빌리티 회사를 세웁니다. 네. 자, SK의 구도는 지금 그래픽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우버고 왼쪽이 SK텔레콤인데요. 일단 그 T맵을 분리 독립하면서도 출자를 하고 그 회사가 또다시 제3의 택시콜 회사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네. 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SK가 얘기한 모빌리티는 택시콜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금 결제를 하거나 물건 주문을 하거나 그야말로 이 미래형 모빌리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산업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동통신의 세계 최고 강자 중에 하나인 SK와 또 공유 쪽에서 가장 강자인 우버가 합친다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모빌리티 시장 하면 카카오가 장악을 하고 있고 앞서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또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좀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깊숙하게 보고 계신데요. 지금 SK와 카카오가 수년 전에 서로가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의 주인이 카카오고 카카오 주인이 SK 이런 정도로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SK의 이동통신과 카카오의 메시지 기능을 합쳐서 여러 가지 지금 모빌리티 시장에 이미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SK텔레콤이 우버하고 만드는 이 팀앱은 혹시 카카오하고 원수가 되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는데 SK 네. 측에서는 이 그 택시 호출하는 그것은 하나의 지금 알려진 사업의 하나의 가장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고 SK와 우버가 꿈꾸는 이 모빌리티 시장은 훨씬 더 원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커머스라든지 또 움직이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SK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 차도 네. 자동차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빌리티 회사로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아마 또 이 낸드 플래시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SK텔레콤과 같이 만들어내는 이 모빌리티에 훨씬 더 많은 지금 반도체가 빅데이터, 예.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일련의 SK의 행보는 미래를 향한 매우 그 준비된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경제계의 관심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가 과연 나아질 수 있겠는가, 미국은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세계적인 관심은 중국과의 관계, 미중 이 무역 관계가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는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인가라는 이게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두 후보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노선 때문에 경제가
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이런 선택의 그 여지가 거의 없고요. 네. 코로나가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주 담대한 본격적인 부양책을 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책의 강도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지금 부양책 논쟁 아직까지 최종 타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은 훨씬 더 큰 금액을 주자고자 하고 집권 공화당은 좀 적은 금액으로서 효과를 내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당의 정강 정책이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부양책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견제는 다소간 계속될 것으로 봐요. 다만 좀 트럼프 대통령식의 우격다짐, 이래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면 큰 관점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일단 자국 보호 무역주의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5% 육박을 했는데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딱 한 나라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이 3분기 성장률이 무려 4.9%로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도 비춰서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코로나의 쇼크를 상당히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분기에 크게 추락을 했다가 2분기, 3분기, 2분기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플러스 3 내지 4%를 성장한 것은 상당히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사회 자체가 코로나 쇼크를 많이 걷어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이런 것을 경제 성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덕에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크게 오르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요즘 크게 기대를 거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낙선을 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모한 중국에 대한 압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지금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도 좀 볼게요. 중국의 5위 물류 기업입니다. 윈다가 BTS 관련해서 제품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10년 내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내 미국의 GDP를 좀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은 플러스고 미국은 마이너스고 이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자, 현재 지금 IMF의 조사에 보면 내년 가면 중국 GDP 규모가 미국의 75%에 해당할 것이다. 불과 15년 전에 우리 글로벌 위기 상황 때 중국이 미국의 3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2배로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 따라잡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수식이 맞아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 속도, 중국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다시 좀 드릴게요. 중국의 5위 물류 기업입니다. 윈다가 BTS 관련 제품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세계 대형 택배 회사들도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안에 있는 국민들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의 위엔따라는 이 5위 그 배송 업체는 BTS 굿즈라는 이 상품 배송을 중단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메이저 택배 회사들도 이때 BTS 상품은 배달하지 않겠다. 이런 상당히 참 이 졸렬한 보복주의 또 민족주의적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10월 25일 날 미국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른바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중국이 미국을 이겼다고 자기들의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중 전쟁 와중에서 한국 전쟁 70주년을 크게 선전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자존심
또 미국과의 현재 당면한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다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BTS가 BTS 상을 받으면서 한국 전쟁 당시에 피해자를 생각해야 된다. 이러니까 마치 중국을 비하한 것처럼 이렇게 중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말이 터무니없는 그런 과잉 반응이고 좀 근거가 없죠.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런 민족주의를 경제에 또는 그 자국의 단합에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배경에 중국 관세청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애국주의고 밖을 향해서 보면 쇼비니즘이고 그리고 경제 정책적으로 보면 아주 맹목적 보호주의 그리고 폐쇄적 죄국주의 이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덩치가 큰 중국이 2030년이면 세계 제1위 되겠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자초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는 선진국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보아지죠. 그런 면에서 이 서로가 역사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